현미, 귀리. 다들 좋다는 잡곡은 챙겨 드시죠. 그런데 정작 쌀통 한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그 흔한 재료가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성급 호텔에서 40년을 일한 오너셰프 김영자입니다. 저 역시 현미와 귀리만 믿고 있었지만 붓기와 피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 부은 얼굴을 보며 한숨 짓던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재료 하나. 명절에나 꺼내 쓰던, 너무 흔해서 오히려 잊고 지냈던 그것.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찾아볼수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포닌,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칼륨까지 작은 알갱이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 재료 속의 숨은 성분과 제가 직접 밥상에 올리며 겪은 변화를 가감없이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장. 모두가 믿었던 건강 상식의 시작.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다리는 이유 없이 붓습니다. 어깨는 늘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금세 피곤해지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어딘가 부어있고 눈 밑은 유독 칙칙합니다.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하루 종일 남아있는 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밥상부터 바꿔봤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를 넣고 귀리도 섞어봤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다들 잡곡밥을 고집합니다. 현미가 최고지, 귀리도 좋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죠. 저 역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현미와 귀리부터 챙겼고 밥솥에 넣을 때마다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몸이 알아서 좋아질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붓기는 여전하고 피로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이 늘어갔습니다. 잡곡밥 몇 숟가락으로 몸속 염증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밥그릇을 들여다보며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나이만 먹어가는 걸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신했던 건강 상식이 어쩌면 완전한 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답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장. 예상 밖의 반전 등장.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자료들을 뒤적이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마주쳤습니다. 현미도 아니고 귀리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재료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파치였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치라니 그거 팥죽 술 때나 쓰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저렴하고 그래서 오히려 관심 밖에 있던 재료였으니까요. 쌀통 한 구석에 늘 놓여 있었지만 제대로 눈여겨본 적은 없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꺼내 쓰던 그저 그런 잡곡 정도로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평범한 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값싸고 흔한 재료가 건강식단의 주인공으로 떠오른다니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자료를 읽는 내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늘 곁에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 화려한 것만 좇느라 정작 가까운 곳에 있는 좋은 것을 놓치고 살아온 건 아닐까? 가슴 한구석이 살짝 뜨끔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보니 팥 한 봉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사뒀는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그 봉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버릴까 아니면 다시 한번 믿어볼까?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저는 봉지를 다시 찬장 안쪽이 아니라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팥을 다시 제대로 들여다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팥에 관한 글들을 하나씩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3장. 왜 하필 팥인가? 그렇다면 왜 하필 팥일까요?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팥 속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사포닌입니다. 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여러 식물성 식품에서 주목받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안토시아닌입니다. 팥의 붉은 빛을 만드는 색소 성분이죠. 검은 콩이나 블루베리에도 들어있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여기에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잡곡 못지않은 어쩌면 그 이상의 섬유질이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칼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사포닌,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칼륨. 이 네 가지 성분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저는 노트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글씨를 쓰는 손이 살짝 떨릴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뭐 그리 대단하겠어.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넘겼을 겁니다. 손톱만 한 파탈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붉고 단단한 겉모습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작고 평범한 것 안에 이토록 다양한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웠습니다. 자료를 읽을수록 팥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재료인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팥 한 알 속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영양소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한 번 더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레 넘어갔습니다. 이 성분들이 대체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사장,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성분을 알고 나니 자연스레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까? 먼저 항산화 성분 이야기입니다.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은 세포가 받는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조금씩 덜 지친다는 이야기, 듣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더군요. 다음은 식이섬유입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속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느낍니다. 저 역시 소화가 더딜 때마다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돕는 식사 구성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떨어지는 혈당보다 천천히 오르내리는 게 몸에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팥은 단순한 잡곡 하나가 아니라 몸속 환경을 관리하는 식재료라는 설명. 그 말이 유독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포, 장, 혈당, 이 세 갈래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따로따로 생각했던 건강 문제들이 하나의 실타래처럼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재료가 아니구나. 창밖이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환해지는 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개운함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며 저는 벌써부터 팥을 어떻게 요리할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질 정도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왜 이 재료를 이렇게 늦게 알아챘을까 스스로가 조금 아쉬워지기도 했습니다. 5장. 우리가 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60, 용인특례시에서 작은 부엌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5성급 호텔 주방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20살에 막내로 들어가 밤낮 없이 칼을 잡았고 세월이 흘러 메인 셰프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은퇴 후에는 오너 셰프로 제 이름을 걸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궁금해지더군요. 맛있는 것과 몸에 좋은 것, 그 둘을 함께 잡을 방법은 없을까? 그 고민이 저를 다시 책상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는 소리도 들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강의를 듣고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옛 문헌을 뒤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 같은 옛 문헌 속에 오늘날에도 통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팠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끝에 약선 요리 지도사 자격을 땄고 약선 요리 명인으로도 선정됐습니다. 그날 자격증을 받아들던 순간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40년 주방 경력이 있다고 자부했던 저였지만
그 자격증 하나가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 같았습니다. 지금도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이어가며 건강밥상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서로 만든 약선 요리를 나눠 먹으며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팥 역시 우리 모임에서 자주 오르내리던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팥을 팥죽이나 떡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밥에 넣어 먹는 경우는 드물었고 건강 식재료라는 인식도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늘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늦게 발견한 셈이죠. 공백 제외 글자 수 638자. 6장. 제대로 먹는 방법. 그럼 팥은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걸까요? 저는 다시 동의보감을 펼쳐들었습니다. 팥을 조리할 때는 첫 삶은 물을 따라 버리는 방법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떫은 맛과 잡내를 줄이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저도 직접 부엌에 서서 해봤습니다. 팥을 씻어 냄비에 넣고 한번 끓인 뒤 그 물은 미련 없이 따라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물을 받아 삶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부드럽고 먹기 편해집니다. 다음은 밥에 섞는 방법입니다. 흰쌀에 삶은 팥을 적당량 섞어 밥을 짓습니다.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먹어보니 든든함이 다르더군요. 씹을 때마다 고소한 맛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여기에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한 가지 재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시금치나 나물 한 접시만 곁들여도 밥상이 훨씬 풍성해 보였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삶아 소분한 뒤 밀봉해서 냉동해 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냉동실 한 칸을 팥으로 채워두니 마음까지 든든해졌습니다. 바쁜 아침에도 냉동실 문만 열면 되니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좋은 식재료도 결국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순서를 종이에 적어 냉장고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찬물 버리기, 밥에 섞기, 채소 곁들이기, 소분 냉동. 이 4단계만 기억하면 누구든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40년 주방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복잡한 요리보다 단순한 순서가 오래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리법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주 권하고 있습니다. 7장. 작은 식습관이 만드는 변화. 이렇게 팥을 밥상에 들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건강식보다 중요한 건 매일 실천할 수 있는가입니다.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것도 며칠 못 가 서랍 속에서 잠자기 일쑤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영양제를 몇 통이나 사놓고 반도 못 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반면 밥 한 공기에 팥을 조금 섞는 일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할 수 있어야 진짜 건강법이지. 저는 요즘 이 말을 자주 되냅니다. 대단한 결심이나 큰돈이 드는 게 아니라 밥 짓는 물에 팥 한 줌 더하는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하루하루 쌓이니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는 느낌, 그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붓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도 체감이 되더군요. 거울 속 제 얼굴도 조금은 덜 부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요즘 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별거 아닌 변화인 줄 알았는데 남들 눈에도 보일 만큼 달라진 겁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부지런히 팥을 씻고 삶았습니다. 저녁이면 냄비 앞에 서서 팥이 익어가는 냄새를 맡는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급했던 예전의 저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스스로도 흐뭇했습니다. 건강은 결국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그렇게 저는 팥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8장. 결론과 행동 제한. 지금까지 제가 팥을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팥은 분명 좋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사포닌,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칼륨까지 작은 알갱이 안에 여러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먹는다고 몸속 염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는 저도 믿지 않습니다. 40년 넘게 주방에 서온 사람으로서 저는 압니다. 세상에 만병통치 식재료란 없다는 걸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팥을 곁들인 밥 한 그릇,
꾸준한 채소 반찬, 적당한 움직임, 그리고 충분한 잠. 이 네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몸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팥을 씻으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밥 한 끼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든다고요. 40년 넘게 주방을 지키며 배운 게 있다면 결국 좋은 요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과 꾸준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 손이 가는 그런 재료 말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오늘 팥 한 줌이 슬며시 올라가 보길 바랍니다. 그 작은 한 줌이 내일 아침 거울 속 여러분의 얼굴을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오랜 세월 주방을 지켜온 제가 이제 와서 새롭게 배운 것도 결국 이런 소박한 진심이었습니다. 큰 변화는 늘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부엌에서 그 작은 시작을 이어갑니다.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저는 이 소박한 밥상을 계속 지켜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솥에 팥 한 줌을 슬쩍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